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로 비싼, 돈 많이 드는 그런 임명식? 취임식? 예, 취임식이겠죠. 취임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영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서로 비교가 되던데 참 특이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넘어야 될 산도 많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상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단정하게 원래 단정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원래 예쁘게 하고 단정합니다. 나오시고 예 원래 단정해요? 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근데 어쨌든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라서 이렇게 농담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은 이제 앞으로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인수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국정 운영 기조나 가치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었던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일단 현재 인수위에 대한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어요. 뭐가 대체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인수위가 뭐 정책적으로 한 거 생각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거의. 지금 뭐 인수위가 해서 처음에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논란이 났던 게 뭡니까? 집무실 이전. 네, 그건 뭐 용산. 엄청나게 논란이죠. 용산 간다고 네. 난리 쳤죠. 네.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또 갑자기 안철수 위원장이 삐져가지고 하러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죠. 위원장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인사 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죠. 사실 이런 얘기 말고 인수위가 정책적으로 뭘 했다 이런 얘기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 1호로 본인이 공약했던 게 뭡니까? 50조 추경하겠다. 지금 네, 되고 네. 있습니까? 네.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그런 부분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나온 게 없고 네. 안철수 위원장이 한 달 지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본인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만 나왔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다. 네, 그리고 네. 나서 특별히 인수위가 정책적으로 뭘 했다고 하는 그림도 없고 5년 동안 어떤 청사진을 갖고 일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 뭐 논란만 불러일으켰지 인수위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군요. 또리 엄마님께서 인수위 시끄럽게만 했죠. 뭐 한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스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맛집 개척했잖아요. 아하. 근데 맛집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거라서 이것도 인수위가 한 업적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국민위의 군림 하나, 돈이 남아도나 후리지아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대선 기간 강조했던 코로나 손실 보상, 또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밀린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은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는 나왔는데 사실 본인들이 공정과 상식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는 코로나 손실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조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예, 너무 천천히. 빨라요. 제가 원래 좀 이제 흥분하고 화가 나면 네, 말이 래퍼로 빨라집니다. 바뀌죠. 네. 화를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도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많은 부분도 지지를 해서 당선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소한 차로 이기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손실보상하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인수위 출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다는 점. 50도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출범해도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을 해도 빠른 시간에 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부동산 정책 TF를 두 분이 추측이 됐었어요. 추경호, 원희룡. 두 분 다 장관 후보자 됐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본인들 그러네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부동산 정책 마련을 못 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서 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에 지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내겠다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출범한 뒤에 발표하겠다. 네. 인수위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아니 뭐 집값이 막 오르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그 분야에.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의 어떤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부동산 네. 정책이. 집값도 안정화됐었고 네. 전세도 2+2가 안정화되면서 가고 있었는데 모든 거 다 바뀐다. 이런 신호가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이게 뭐 들썩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막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부동산 시장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한동훈 검사장은 43%나 전세자금 올려가지고 그렇게 받으시던데 전세 지금 이거 2+2를 없애버리면요. 네. 당장 또 문제가 발생해요. 전세 사시는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이런 문제를 전혀 검토 안 하고 지난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다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청문회 후보자 나온 분들 공정과 상식이 정말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문제도 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진짜 국회의원은 내가 하면 안 되겠고 예. 시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아니 아무도 나를 안 추천해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시의원 내가 지역으로 나가서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비례를 누가 시켜주면 한번 해보겠다. 서울시 시의원. 특히 서울시. 아, 좋네요. 그래서 내가 오세훈 시장이 하는 여러 가지 것이라든가 이런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내가 진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보고 계신 분들 노영희를 추천해 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몰랐을 거예요. 설마 노영희 변호사가 시의원을 생각하겠나 국회의원 정도 생각하겠지. 시의원이 왜 나쁜가요? 아니 나쁜 게 아니라 네. 그분들 생각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는 적극적으로 네. 추천하지 않을까. 저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를 아니, 서울시의원으로. 저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줘도 돼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그림 첫 번째 뭐 임프린트된 상황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끝까지 어쨌든 간에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근데 윤 당선자는 아예 취임 전부터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뭐 지명 전날에 인사검증 동의서 하나 냈기 때문에 사실 검증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또 팩트인데 그 뒤에 나온 것들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인사검증을 합니까? 불가능해. 그리고요. 이게 그냥 인사검증 대상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다. 민수위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경북대 병원장 하면서 검증 2번 받았대요. 그게 경북대 병원장 검증하고 장관 검증하고 같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루 만에 이거 검증을 끝낸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검증을 끝내요? 지금 얼마나 많았어요. 아들 편입학 관련, 아들, 딸 편입학 관련, 아들 병역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검증을 합니까? 네네. 병원도 가봐야 되고, 확인도 해봐야 되고, 정말 공정하게 되는지. 이게 하루 만에 됐다는 게 너무 웃기는. 그냥 저는 서류만 보고 쓱 자기가 표시한 것만 보고 넘어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그렇죠. 검증하려면 네.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놓고 검증을 잘했다. 문재인 정부보다 검증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논리가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건 진짜 많아가지고 뭐 네. 이거만 콕 집어 말하기는 좀 그런데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검증 팀장이 네. 그 윤당선자 최측근이죠. 주진우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 측근으로 지금 다 둘러싸여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진짜로? 아니 검증을 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분이 검증을 하는데 40년 직위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자, 이분은 40년 직위니까 이분 자 지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당선인의 뜻을 거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분 입장에서도 당선인한테 찍히거나 당선인에게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제대로 검증을 하겠냐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40년직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40년직이 아니라고 선을 긋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웃기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지역신문과 직접 그 정호영 후보자가 직접 인터뷰했잖아요. 네. 40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와서 민망하다. 이거 뭐 한입 갖고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게 지금 민망한 아니다. 상황이네. 아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다. 네, 제가 만약 노영희 변호사하고 친하다면 노영희 변호사가 안 친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 친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안 친해도 그렇게까지 서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들은 참 특이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김정희 전 위원장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한동훈이다. 근데 나머지 글쎄 뭐냐. 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마저도 사실 이번에 내각 구성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에 가장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한동훈 검사장이 신선하다는 뭐가 그래요? 동의하지 아니, 못해요? 정말
아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단어를 제가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래서 말이 비호감이다 많아요. 이랬는데. 아, 그리고 그 솔직히 후보자가 말해봐, 돼가지고 솔직히. 예. 뭐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왜 하는 겁니까? 야반 도주가 뭡니까 대체? 가만히 계시면 될 거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네. 뭐가 신선하다. 그리고 친하니까 증언을 할 거예요. 아니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한 20년 정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네. 검찰에서 오랫동안 있어요. 검찰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영희 변호사도 아시는 것처럼 군대 같은 조직이에요. 선배가 후배한테 지시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같이 일하면서 한 번이라도 항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아주 친하게 됐는데 그 친하게 된 관계가 어떻게 돼서 형성됐겠어요? 제 생각엔 윤석열 당선인이 지시하고 얘기한 부분을 잘 따라주고 함께하고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부딪혀지고 자꾸 분란이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계속 또 올 수 있겠어요? 네네. 본인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측근이 가서 증언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 말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아, 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최지민 교수님이 잘생겼네요 이런 아이, 얘기도 감사합니다. 많냐고요.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이네요.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도 인정했죠. 제가 잘생겼다는 거. 제가 사석에서. 10년 전에 네, 한번 사석에서 한 번 저한테 한 얘기를 인정을 아직도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습니다. 기억할 겁니다. 좋아요. 이런 네. 자세 좋아요. 본인이 한 이상한 말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이런 그 법안 관련해서 4월에 처리하겠다 의지를 보였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하고 이 김호수 총장하고 만난 다음에 예. 또 막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아전 인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가 아, 해석하는 그래요?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속도 조절해라. 이렇게 네. 얘기했다. 이렇게 좀 서로 말이 다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 네, 네. 왜 그걸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열심히 의견 잘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국회에 가서 의견 제시하고 그 결정은 입법부가 하는 거지. 네, 서로가 네. 서로에게 그렇게 지금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다른 조직에서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으면요 처벌됐을 거예요. 검찰은 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그냥 모여서 의사 표현하고 막 반대하고 뭐 국회의원들 비판하고 막 대놓고 뭐라 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왜 네. 자기들이 수사하니까. 그렇죠. 그 다른 조직이나 이런 데서 해봐요. 선생님들이나 이런 국가 공무원들 네. 이런 분들이 그런 거 하면 수사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원칙을 지켜라. 아니 국회는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검찰이 이러저러 하면 안 돼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당사자니까 우리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이건 가능하죠. 네, 근데 네. 결정은 입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입법, 그렇죠. 사법, 행정이 다 분리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삼권 분립 시대. 그러니까 검찰이 왜 욕을 먹느냐, 왜 지금 이렇게 약간 무리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생겨버렸느냐. 그리고 이번에 강행하지 못하면 영영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좀 걱정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박함이죠. 이거는 그동안에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네. 선택적으로 이 기소하면서 모든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다른 공무원들이 뭐 교사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집단행동을 하고 그랬으면 검찰이 분명히 수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수사권 같은 거 함부로 이렇게 막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된다. 이게 요점이신데. 맞아요. 그러니까 균형,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당시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주장했더니 그런 이유로 검찰이 당신들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러면서 교사들을 기소한 바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비교해보면 왜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견제를 하지 못하느냐. 자기들 일이니까. 그렇죠. 제 식구 감싸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검사가 예외라는 조항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휘둘리고 있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자, 민주당 결국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까지 이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 집권 세력의 범죄세를 막으려 한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구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입법권의 사유화다, 입법 쿠데타다, 아주 그냥 말이 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수사를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검찰이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못할 거라는 거야. 그럼 경찰은 뭐예요? 경찰을 무시하는 얘기죠. 경찰도 조금 그런 말 들어도 싼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행동을 보면. 저는 솔직히 경찰도 좀 마음에 제가 안 한 말은 드는데. 아닙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저를 제 투샷으로 말이에요. 잡아주지 마요. 노영희 네, 변호사가 제 말이에요. 잡으세요. 네. 카메라에. 저를 왜 잡으십니까? 이러다가요. TV에 인용돼서 같이 나가요. 저는 좀 가려주시고요. 이분이 모자이크 정말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경찰이 물론 네. 뭐 경찰도 그 논란이 있을 때가 있었죠. 비판받는 거 분명하고 있는데 네. 경찰의 수사는 못 믿고 검찰의 수사에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는 서열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달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은 항상 검찰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런 구조에서 과연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지금 강제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상임 고문의 부인 김혜경 여사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찰이 수사 안 하는 거 있습니까? 모든 건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 중대범죄 같은 경우도 경찰도 수사해요. 마치 검찰만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경찰, 검찰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검찰이 또 해요. 6대 중대범죄는. 아.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이 수사해야만 제대로 수사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이걸 또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고 지금 현재 계획은 3개월 동안 유예기간 둬서 네네, 통과가 그렇죠. 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형 그렇죠. FBI든 뭐든. 네. 그걸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 얘기 안 하고 검찰의 수사권 없애면 폐지하면 수사가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지금 현재도요. 수사가 전체 1%도 안 해요. 검찰은. 근데 맞아요. 네. 아니 거의 98% 99% 경찰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네. 그거 1%안 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춥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님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검사 완분, 그러니까 완전 분리, 검찰의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바다해버님 이거 너무 평가가 호한데 최 교수님 정확한 평가 그래서 박수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영님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도 못하고 한동훈 비번도 못 가고 최훈순 양평 아파트 공사비리 수사도 못하는 무능력의 검찰로부터 70년 전에 회수한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준다는데 왜 이럽니까? 뭐 이런 얘기였고 리가님 민주당 목숨 걸고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아요.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잘 곤란한 만들어야지. 대답은 전부 다 최진봉 교수님이 아니 하시는 왜 걸로 이러세요 할게요. 저한테? 알았어요. 자, 됐고요. 김호수 검찰총장 어쨌든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태도가 좀 바뀌어서 그래 좋다. 수사권은 경찰 주자. 대신에 수사 지휘권만 좀 다시 살려달라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건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 하자마자 대검에서 뭐라는지 발표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그건 개인 의견이지 우리 의견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은 정말 창피할 거예요. 아니 본인 얘기는 총장이 얘기했는데 대검에서 갑자기 개인 의견이지 우리 의견은 아닙니다. 이거 뭐하는 총장을 뭘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아, 이거는 김호수 총장이 좀 그런 욕을 들어도 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솔직히 이렇게 저렇게 왔다 어쨌든 갔다. 이게 아니 아이고. 대검하고 검찰총장의 말이 달라. 검찰총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겠으면 했더니 그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대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야 이게 참 이게 만약 이 비교를 해볼게요.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건 아니고요. 개인 생각인데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러네요. 그 말이 안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검찰은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김호수 총장도 제가 볼 때 검찰이 좋아서 지금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싸워달라 우리 앞장서서 그래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호수 총장이 참 불쌍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고 감정인데요. 뭐가 불쌍해요. 자업자득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업자득인데 네. 이건 진짜 국민한테 비판받고 검찰에서도 반발하고 아이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뭔가 본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대로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신이 없이 자리에만 이게 생각이 있어서 연연.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는
김원수 총장이 그 당시에 검찰 이익이나 검찰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개로서 움직였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라고 검사들이 되게 반발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냐면 보자. 계속 그랬다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되고 나니까 그러면 김문수 못 뽑겠지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주시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문수 총장이 갑자기 딱 태도를 돌변해서 나는 검찰권을 수호하는 사람이야. 검찰의 가족이야라는 태도를 취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옷을 벗을 건 뻔하지만 나가서 변호사로서 또 하려면은 검찰의 이게 지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보여줘라. 네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바로 사표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표를 내서라도 우리 걸 지키는지 보자 이런 얘기였더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 한번 그래도 좀 믿어볼랑 말랑 이러고 있었었는데 대통령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게 바로 소신이 없는 이 자리에만 연연하는 분이 태도를 이렇게 오락가락 취하니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반성하시고요. 뭐 내가 반성하라고 한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손혜원 전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실제로 어제 그렇게 공천 배제됐어요. 네. 박지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박영선 의원을 밀겠다라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화면 이게? 좀 있죠? 손혜원 의원. 예. 나 진짜 아니 이렇게 아니 나오죠? 이게 예, 예. 이 전략공천위원회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이거 비판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대체 이렇게 해서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경선을 열심히 해서 네, 붐업시키고 그 중에서 네.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배제시키고 네. 아니 그리고 박영선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 박영선 전 장관을 다시 내보내겠다. 1년 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싫다고 했기 때문이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네. 저는요 민주당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요 네, 지겠다고 네. 와요. 지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지지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경선 시켜가지고 네, 정말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공정하게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지. 네. 아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건 개파 싸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현욱 위원장이 어느 개파인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략공천위원 위원들도 반발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거 의원 중에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있었어요.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손혜원 의원이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누군지는 어쨌든 네. 네. 그걸 다 떠나서 네. 아니 공정하게 해야지 왜 누구는 왜 무슨 이유로 송영길 뭐 박주민 두 분이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있어서 빠지고 이분은 부동산 문제 빠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야?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증거에서는 책임 안 묻습니까? 그거 또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박영선 장관을 뭐 비판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전략공천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승리에 무슨 도움이 있지? 그렇지 않아도 조금 희망이 보여서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건 철저하게 개파주의다. 그렇죠. 개파가 살아나는 순간이요. 개파 싸움이 되는 순간 민주당 망해요.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싸움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개파,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지목을 하고 이 사람은 처음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든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공정하게 경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 그리고 처음에 송영길 전 대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안 나와서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래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안 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MSK님. 민주당은 미쳤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노랑 스카프가 요즘 또 유행이래요.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세월호 8주기 다음 날 노란 스카프를 맨 모습이 포착이 됐다. 요즘은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인의 패션에 사람들이 카메라 이렇게 탁탁 하는 거 다 알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한강변이네요. 네. 게다가 개는 지금 본인들이 키우는 토리죠? 예. 저기 경찰견처럼 저걸 왜 매달았을까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일단 그 토리가 메고 있는 저 목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찰 특공대, 네, 그걸 폴리스라고 차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통 저거는 경찰견들이 저걸 차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개한테, 본인의 반려견한테 저걸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그러니까 맞지 한번 다시 않잖아요. 한번 좀 그것만 나와있는 거 있죠? 이게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에서 지금 제공한 그런 예, 사진이에요. 사진이죠. 오, 그러네요. 근데 경찰견도 아닌데 경찰견도 경찰견을 표시하는 저 어떤 그 목줄이라 그래야 저건 되나요? 어디서 났죠? 저 표식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 줬겠죠. 뭐 그랬겠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럼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아닌 이해가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거 그러네요. 하면 안 돼요. 네. 일반 저거 반려견이잖아요, 개인은. 몸줄이라 그러는데요. 경찰 특공대 몸줄. 네. 몸줄은 경찰견이 하도록 돼 있는 몸줄을 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니, 같이 하고 있는 반려견한테 채웁니까? 좋아요. 그것도 그렇고 노란 스카프 맨 게 사실은 추모의 의미인지 비아냥의 뭐 의미인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언론들이 네.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다 추모의 의미라고 해놨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맸을 수도 있고, 그걸 해석을 언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김건희 씨가,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함께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네.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뭐, 네. 그날 우연히 노란색을 메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 마치 네. 김건희 씨가 정말, 그 세월호 참사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발언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네. 그거 맨 이유가 그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명시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언론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석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사실은 우리 지금 대기 중이신데 예. 우리 좀 전에 말했던 그 토리 몸줄 예. 폴리스 경찰특공대 폴리스라고 써놓은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 민간인의 계획에 그렇게 착용시키는 건 법 위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해가 안 말씀하신 가는데, 것처럼. 이따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한테 좀 자세히 물어볼게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거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진짜 좀 언론의 태도는 뭐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김건희 씨를 막 띄워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식성사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정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제 느낌은 그렇고요. 언론이 그런 식으로 언론은요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그다음 비판의 입장을 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네. 뭐 당선인이나 당선인 부인에 대해서 너무 띄우고 네. 이미지 좋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런 태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섬소년님께서 이 토리에 대한 몸줄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경찰 목줄을 조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이것도 좀 오바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